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6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덕숙덕 주영민입니다. 네. 한국 여자축구 콜린 벨호가 사상 첫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배를 올렸습니다. 띵동띵동. 손흥민 선수는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면서 못 읽겠네 계속. 시작부터 급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옆에서 딸랑딸랑. 라떼는 이제 띠리디리디리디 이런 게 나오고 후진해야 될 것 같아요. 띵동띵동. 자, 오늘도 다양한 축구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이정찬 기자 야, 네. 와. 우승 제조기. 만들어 청구사. 오시죠. 청구사. 우승 청구사 자화자찬 이정찬 이자찬 기자입니다. 아, 청취자분들이 저 눈빛을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기 보고 해주세요. 자신감에 이번 가득한. 우승은 내가 시켰다. 야, 이거를 축협 관계자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정찬 또- 기자만 가면 우승을 그러니까요.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또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또 다음에 이렇게 월드컵을 되네요. 꼭 가보길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하성룡 기자하고 저하고 러시아 월드컵 다녀왔었는데, 아 그래도 뭐 최고의 경기로 마무리를 했으니까. 그쵸 마지막에는 음. 독일전은 누가 보신? 두 분 다 보신 건가요? 다 봤죠. 같이 둘이서 그 앉아서 보다가 손흥민 선수 골 나왔을 때 둘이서 비벼볼 껴안았죠. 둘이서 껴안았고 껴안고 처음이자 말았어요. 마지막 포옹. 아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그 경기는. 자 오늘 주바페 소개를 안 했네. 우리 네. 아이콘 주바페.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학창 시절에 주전자라고 불렀다고. 네, 주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주전자라는 초등학교 때 별명이 있었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주씨라서. 네. 주씨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주자로 시작하는 게. 아까 자녀분 뭐 주둥이. 울고 그래서 음. 약간 초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굉장히 1차원적인 별명을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싫었어요, 주전자가. 저희 어렸을 땐 그래도 주 하면은 주현미 선생님 그리고 주윤발. 그렇죠. 주윤발. 주씨들이 많이 잘 나갔죠. 네, 네, 주병진. 그래서, 오. 네, 주- 지난주에 제가 이정찬 기자한테 태국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다음으로 이제 아시아 쪽에 많이 번지면서 태국이 네.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정찬 기자가 돌아오면 이제 숙주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너무 심각하게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사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시기가 그래서 근데 또 생각보다 좀 사태가 심각해지긴 그러니까요. 해서 지난주랑도 네. 많이 달라졌고. 네. 조금 가볍게 제가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네. 이정찬 기자님 별 이정찬 문제가 기자는 그래도 없으시죠?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나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여기만 바라보고 이렇게 같이 입 가리고 식사하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옆에 앉아서 먹었는데. 볶음밥 나눠 먹고 왔는데. 아이고야. 자 그리고 뽕 작가 박진영 작가 나왔습니다. 네, 뭐 일주일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요 근래 그래서 코로나 아이템 때문에 그 제가 스포츠 아이템을 못 다루고 있어서 좀 약간 맞아요. 속상합니다. 요즘에 좀 일하는 재미가 좀 반감됐어요. 스포츠 뉴스 시간도 줄었어요. 네, 그것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뭐 간간히 또 스포츠 아이템 하면서 어제 그 쇼트트랙이 아니라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 스타트 경기를 4대6 선수권. 네, 발제를 해서 했는데 그 일명 김동성 작전이라 불리는 거 있잖아요. 초반에 엄청 달려나가서 거기서 아예 게임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건 김동성 작전이 아닌데. 그럼 원래 있나요? 분노의 질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불리는? 작전들을 예전에는 이제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 한국 선수들이 결승에 2명 이상씩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예전에 요즘에는 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2명이 올라가면 작전을 짜죠. 한 명이 앞에서 치고 또 한 명은 뒤에서 따라가다가 앞에서 치는 선수가 이제 다른 선수를 지치게 하면 뒤에서 체력을 아꼈다가 마지막에 역전하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본적인 작전이고요. 예전에 또 라떼 얘기 잠깐 하면 2001년이었나 그 영국 셰필드에서 세계 세계 선수권이 열렸죠. 쇼트트랙 예, 선수권이 열렸어요. 그때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김동성 선수가 그 리자준이라는 선수한테 날에 찍혀서 크게 다쳤던 그 대회였는데 그때 이제 민용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다 중국 선수인가요? 아니 민용은 한국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리자주는 중국 선수. 김동성은 완전히 에이스였고 네. 민용은 이제 당시 한 20살도 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린 선수였는데 굉장히 유망한 선수. 그래서 당연히 그때 라이벌은 김동성과 리자준이었죠. 그래서 그때 3000m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3000m가 올림픽 종목이 없잖아요. 네. 예, 3000m는 꽤 많이 돌아야 되거든요. 네. 민용 선수가 한 3바퀴 4바퀴째부터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이상을 따돌렸어요. 그 그룹들을 나머지 그룹을. 그때 뒤에서 이제 리자준과 김동성만 경계를 하는 거지. 다른 선수들은 다. 그리고 김동성 선수가 치고 나가는 찰나에 그 경기였는지 모르겠는데 리자준과 부딪히면서 리자준 날에 베고 민용 선수가 그대로 1등으로 들어왔던 경기가 있죠. 맨 앞으로 와서.
달 엄청나요. 김동성 선수 작전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에이스들은 그렇게 치고 나가서 무리하게 안 하거든요. 네. 음. 그래서 그날 경기에서도 일본 선수랑 호주 선수가 무리하게 앞서 나가다가 결국 마지막 바퀴에 힘을 못 쓰고 우리나라 선수 두 선수한테 따라잡혔죠. 그런 경우는 있어요. 1000m, 1500m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치고 나가요. 음. 김동성 근데 선수가 그렇게 한번 했었죠. 네, 그렇게 한 네. 경우도 있는데 그 예전에 솔트레이크 올림픽으로 기억을 하는데 호주에 아마 첫 번째 쇼트트랙 금메달이었을 거예요. 앞에서 다 넘어져서. 네. 앞에서 다 넘어져가지고 음. 꼴찌로 들어오다가 금메달을 딴 음. 경우도 한번 댓글제 있었고. 목화. 음. 아니 그 선수는 나중에 그 MBC 유명한 재연 프로그램이죠. 서프라이즈의 소재로 나왔어요. 진실옥은 아. 거짓인가요?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내 앞에 아무도 없었다. 진실옥은 거짓으로요? 아니 그 뭐 진실옥은 거짓이었나? 그건 잘 진실 모르겠는데 혹은 아무튼 예. 그 서프라이즈 아직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긴 하던데. 일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치고 나갈 때 그 이제 이게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고민이 굉장히 되죠. 머리 싸움이죠. 순간적으로. 꼭 따라 나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도 너무 뒤에 쳐져 있으면 또 그것도 타이밍 멈추고 되는 게 멈추고. 아니고. 마음 쫄리고. 예. 괜히 또 우리 종목을 넓혔어요 네. 갑자기. 자 제로니모님이 틈틈이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0개씩. 머나먼 타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고국을 독일에 그리워하며. 계신 분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댓글하고 오늘 질문이 전부 대구 구단에 관한 건데 조금 내용이 좀 달라요. 하나는 대구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글이고 하나는 대구에 대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셨는데 일단 주바페 아나운서가 네, 읽어주십시오. 네, 1000캐시를 후원해주신 감사합니다. 고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 시민 구단의 펀드 등으로 재정적 지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댓글 작성합니다. 대구 FC에는 엔젤 클럽이란 모임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모임으로 연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후원하는 엔젤과 매달 10,000원씩 후원하는 NC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엔젤이 1248명, NCO는 519명이 있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 10억 가까이 대구에 직접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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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새를 넣어줘야 되는데 띵동띵동. 네, 대파 경기장 명명권이 연간 15억이라고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참고로 또 대구 중계 중에 하늘색 깃발이 많이 흔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엔젤 클럽 응원석인데요. 와우. 깃발 흔들면서 응원하는데 깃발도 엔젤 클럽 회원 중 한 분이 제공하신 겁니다. 오 펄럭펄럭. 네. 저도 NCO로 후원하고 있는데 연간 12장의 티켓이 주어집니다. 찰칵. 그래서 따로 티켓 구입 없이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올해는 시즌권을 살 생각이라 쓸 일이 없겠지만요. 댓글이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단호하게 없다고 하셔서 대구 FC는 이런 거 있다고 댓글 썼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고. 하성룡 기자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그럼 다음 주엔 성룡 선배가 사과 방송 하시는 거예요. 사과하세요. 네. 대구가 이런 그 소시오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소시오 제도를 가장 먼저 사실 K리그에 도입을 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런 금액은 굉장히 사실 큰 금액이고 구단 재정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티켓 판매라는 부분이 우리 구단 수입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즌권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시즌권과 우리의 시즌권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시즌권은 좌석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은 수단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즌권을 구입한다고 해서 좌석을 확보하는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이제 사실은 이런 의미인데 구단을 지지하고 서포팅하는 사실상의 또 다른 수단이죠. 내가 재정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의 시즌권인데 우리 시즌권도 근데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FC 서울이 100만 원짜리 시즌권을 냈거든요. 완판됐습니다. 완판. 물론 뭐 자리가 많지는 않지만, 네, 그것도 거의 사실상 그 판매 개시를 한 날 완판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우리도 많이 이제 그 입장권 수익이라는 부분이 그 구단의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자발적인 후원 이건 또 입장권과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부분도 사실 커진다면 시도민 구단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팀을 운영할 수가 있고 그 팬들도 사실은 좀 더 저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지지를 하고 그를 통해서 또
강하게 또 인볼브가 되는 점에서 저는 건강한 부분 인볼브. 문화라 생각합니다. 좋은데요? 인볼브에 놀란 거예요 지금. 네. 고급 어휘에. 그 유럽 시즌권은 자리를 사지 않나요? 그 좌석을? 그 경우가 좀 다른데요. 그냥 그 회원권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권리를 갖고 매 경기 이제 티켓팅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사는 경우도 있고요. 좌석을 사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FC 서울이 그 한 100만 원짜리는 좌석을 사는 거지. 네. 그건 굉장히 좋은 자리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S석. S석 인발브. 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과거에는 사실은 시즌권이 바이백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예를 아이백 들어서 나왔다 또 인발브에 이어서.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그 시즌권을 사면 돌려받는 게 한 11만 원, 12만 원 되는 뭐 여러 가지 상품으로. 근데 그렇죠. 그게 연말정산도 이제 아니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게 일종의 이제 로열티를 높여가는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구단들도. 그러니까 수익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는 건가요? 예, 자리를 잡는 거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 제공하는 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보상을 해주는 거죠. 경험 좀 시축 같은 걸 좀 할 수도 그렇죠. 뭐 있겠고. 그런 오. 거나 지금 이제 뭐 그런 시즌권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들,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우 원하는 경기를 지정을 해서 매치 에스코트를 한다거나 혹은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그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 선수들의 서비스로 예. 그걸 채워주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K리그 흥행이라든가 이런 그야말로 이런 게 풀뿌리 그런 전략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고재님은 정말 애정이 뚝뚝 떨어져요. 네. 자,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질문 역시 대구 시민구단에 관한 겁니다. 네. 이번에는 좀 시민구단의 비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강준식님이 직접 메일로 제목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제목도 한번 읽어주시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네, 가난한 시민 구단에 비해 띠리디. 대구 FC의 팬으로 속상한 마음의 메일을 보냅니다. 팀의 간판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울산으로 이적했습니다. 안드레 감독 역시 사우디 클럽의 감독으로 팀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들의 원인은 대구 FC가 가난한 시민 구단이기 때문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자면 이런 일들은 대구, 경남, 인천, 강원과 같은 시민 구단의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 구단인 FC 바르셀로나는 어떻게 지금의 풍족한 재정을 마련했나요? 쭉 읽고 한 번에 대답할까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한국의 축구 구단은 모기업이 누군지 분명해서 그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럽의 축구팀은 그런 모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건지 저는 만수르 같은 몇몇 유명한 재벌 구단주만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럽의 구단들도 모기업이 있어서 지원을 받는 건지 그냥 금수저 구단주가 구단을 지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많은 축구 정보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첫 번째 질문 이거는 그 전에 한번 하성룡 기자가 답을 했던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렇게 대구처럼 이런 자발적인 후원 모임도 물론 있고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 스폰서십이라는 게 굉장히 커졌죠. 바르셀로나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전통적으로 셔츠 스폰서를 안 하는 구단이었지만 그것도 깨졌고요. 그렇죠. 그 처음에는 이제 유니세프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구단 입장에서 그 전통을 지켜가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유니폼에는 상업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지켜가면서도 오히려 그 후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재원을 그 이제 충당하는 방법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단이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은 간단하게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방송중계권료가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폰서십이 있고요. 또 마지막 하나가 이제 선수 이적료로 인한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경기 수입도 있죠. 매치데이 레비뉴라고 하는 입장권 수익과 그 굿즈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자체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를 통한 그 마케팅이나 그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보면은 무슨 마트 같은 데 가서도 갑자기 뭐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뭐 하는 뭐 이런 그 입가판 같은 거 본 적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권리를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그 글로벌 기업, 글로벌 구단들이 되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는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우리와 외국의 그 축구단의 태생. 태생이 좀 과정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네,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애초에 아마추어리즘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단을 만듭니다. 그게 풋볼 클럽이에요. 그게 FC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셰필드 FC, 셰필드의 풋볼 클럽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풋볼 클럽들이 생기기 시작한 게 1800년대 말입니다.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뭐 주급 상한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프로화가 되면서 이 선수들의 임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마케팅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구단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을 구단주로 혹은 스폰서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생한 구단이 자연스럽게 프로화가 된 게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사실 프로 축구를 출범을 시키면서 기업들에게 사실 부탁을 하죠. 이러이러한 부탁이 아니죠. 명령이죠. 명령을 사실상. 하죠. 딱 집어서 예. 너는 어디, 너는 네. 어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전두환 남산의 정권에. 부장님들 힘 좀 쓰실 때. 아. 그래서 실제로 뭐 당시에 프로 구단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막 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한 시기이기 때문에 체육 단체장들, 뭐 대한수영연맹, 대한육상연맹 이런 거기 그 단체들을 다 대기업에서 이제 맡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장도 사실은 대기업이나 정치권에서 맡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오공화국이 한국 체육의 그런 산업화를 사실상 정치가 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이 모기업으로서 좀 자리하게 되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죠. 애초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FC 서울처럼 그러니까 구단의 명예, 그 모기업을 전혀 뺀 이런 기업 구단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뭐 수원 삼성 블루윙스처럼 아예 지금은 실제로 삼성이 관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1기획이 주체로서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라는 이름을 그 구단에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 구단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럼 다양합니다. 되게 이 유럽에 있는 축구 클럽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축구 클럽들이 이 모기업의 그 지원 비율이 높은 건가요? 아, 그렇게 볼 수는 또 단순하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시민 부담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셔츠 스폰서가 있죠. 셔츠 스폰서도 있고 뭐 그 기존의 파트너들과 스폰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비율이라고 본다면 뭐 우리가 조금 더 비율은 모기업의 그 지원 기업 구단의 경우 네.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냥 FC 서울을 예로 들어볼게요. 아주 단순하게 FC 서울이 연간 400억을 쓴다고 했을 때 뭐 GS 숍뿐만 아니라 GS 건설 등등등등 GS 그룹사에서 내려주는 돈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예, 절반 정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구단 같은 경우에 스폰서십으로 유치하는 비용을 한 3분의 1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모기업인 거고, 네. 모기업에서 그러니까 스폰서를 외부에서 끌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모기업에서 이제 계열사들이 돈을 그런 형식으로 스폰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국 구단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기업이에요. 네. 모기업은 없는 것이고 그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하나의 기업이고 외부 스폰서를 유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스폰서는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FC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GS 계열에서 거의 다 그렇죠. 스폰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얘기가 좀 맞는 것 같네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파트너십이라는 용어가 어울리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이 상하가 좀 있는 것 네, 같은. 그렇죠. 프로야구의 예를 들어도 이제 히어로즈 구단이 약간 그런 그 스폰서십으로 그 매년 경영하는 그렇죠. 그 시스템을 이제 처음 도입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걸로 해서 이제 뭐 그 대표이사가 옥중 경영을 하고 뭐 이런 문제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의 기존 고정관념을 깬 그 경영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네, 질문은 여기까지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은 오랜만인지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여자 축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콜린 벨호가 어제 1차전을
했죠. 미얀마한테 시원하게 크게 크게 달랑달랑.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뭐 예상된 결과였는데 그래도 경기력이 지난 동아시안컵 때보다 많이 좋아진 느낌? 그렇죠. 뭐 아무래도 후반전은 굉장히 아주 뜨거웠잖아요. 네. 예. 아무래도 그 해외파 선수들이 처음으로 합류한 경기이기도 했고요. 이 체제에서는. 그렇죠. 또 원래 이제 남북 대결이 예정돼 있었는데 북한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제 세 나라가 원래 네 나라가 해서 1, 2위 우리 조 1, 2위와 저쪽 그 네. A조 우리가 B조인가요? 우리가 A조. A조예요. 우리가 A조 두 팀, B조 두 팀 이렇게 해서 네 팀이 A조 1위와 B조 2위가 네. 붙고 B조 1위와 A조 2위가 붙어서 이긴 팀이 두 팀 네. 올림픽을 나가는 거죠. 어때 이 콜린 벨 감독이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좀 당장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력을 다해서 치른 경기가 한 경기라고 봐야 되고요. 네. 미얀마전 한 경기였다고 봐야 되고 상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다, 달라졌다라는 거를 지금 성급하게 일반화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콜린 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조금 알겠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고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느낌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을 오래 맡은 사람 같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미 선수들을 그러니까 뭐 부를 때 모든 선수들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전 지시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근데 네. 오실 때부터 그렇죠. 열심히 한국어를 맞아요. 하셨잖아요. 지금 어지간한 훈련상에서의 지시는 한국어로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듣고 놀란 게 기자회견 오실 때마다 한국어를 꼭 한 개씩 준비한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네. 준비 그리고 언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거죠. 발음이 음,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되게 연예가 연습도 중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분이 독일에서 영국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자랐나? 그러니까 이중국적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중국적자는 사실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근데 좀 한 곳에서 네, 네, 여러 네, 나라를 그렇죠. 거치면서 여러 개의 언어를 그렇죠. 습득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감각이 한국에서도 이제 또 한국어를 금방 습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정이 있구나 역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감독이 얼마나 또 그 섬세하게 다가가느냐,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여성들이 더 정서적으로 뭐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그 뭐 더 이렇게 그렇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섬세하게 지도를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선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장단점을 분명하게 그리고 요구하는 점을 분명하게 좀 소통을 하신다고 하고 미디어로서도 사실 재미가 굉장히 있으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벤투 감독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쵸. 맞아요. 예. 뻔하잖아요. 벤투 네. 감독은 하는 말이 음. 1시간을 얘기해도 쓸만한 인터뷰가 별로 없는 정도. 음. 근데 콜린 벨 감독은 사실 여자 축구가 크게 이슈화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딱히 뭐 이렇게 그 뭔가 되게 야말한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니 그뭐 저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건 여기 야마야마 이렇게 뭔가 이게 줄거리를 잡기가 네. 쉽지 않은데 콜린 벨 감독은 그 화려한 언변으로 약간 무리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언변 자체만으로 기사가 되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늘 고민되는 게 제목을 그렇죠. 어떻게 뽑을까 그럼요. 라는 부분인데 그 제목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그냥 한마디로 어제 경기를 정리하셨잖아요. 지소연은 월드 클래스다. 그렇죠. 뭐 하고 전반전은 좀 아쉬웠는데 후반전은 네. 만족스러웠다. 네. 그런 경기. 근데 조소연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 게 좀 아쉽긴 아쉽죠. 했었는데 네. 지소연 선수가 이름값을 제대로 해줬어요. 네. 네. 저는 경기 보면서 들었던 게 아까 그 콜린 벨 감독이 되게 섬세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내용으로도 드러난 게 되게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는 느낌을 맞아요. 많이 받았고 일단 뭐 뒤에서 멀리서 찔러주는 로페스, 뭐 중앙 쪽에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가는 플레이, 맞아. 특히 세트 플레이에서 오. 무슨 코너킥이랑 프리킥 할 때마다 아우, 다 리액션 다르게 좋네. 오늘 리액션 아니, 내가 부담스러워. 생각한 모습이야. 아 진짜? 네. 하이라이트밖에 안 봤잖아. 아니에요. 생각한 느낌 그대로예요. 그래서 특히 진짜 그 코너킥 중에 한 장면 중에서는 아예 처음 보는 전략이 나와서 그 페널티 박스 가까운 쪽에 옹기종기 한 네다섯 명 정도가 붙어 있는 그건 정확하게 뭘 돌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는 재미는 있었다. 뭐가 나올지 맞아요. 기대가 좀 되더라. 아기자기한 네. 느낌. 네. 아기자기예요. 아기자기하지. 그 뭔가. 여자 축구에서는 그 스피드를 앞세운
그 전술을 쓰기가 좀 어렵죠. 어려운 경우가 음. 많아요. 그라운드가 좀 남자 선수들보다는 그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음.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는데 콜린 벨 감독은 그라운드를 되게 넓게 쓴다라는 맞아요. 느낌. 그리고 공을 이렇게 원터치 패스로 2대1 패스 시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이렇게 뭔가 공간 침투 같은 음. 그런 좀 더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왜 공을 그렇게 하나에 왜요? 네, 아니 행복해? 이게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해도 음. 그게 무슨 말인가 이랬던 때가 있었는데 아. 이제 좀 알아듣는 컴백, 저에게 아. 약간 아. 흐뭇함을 귀가 휘었다. 느꼈어요. 2대1 패스 네, 공간을 좀 열어준다 공간 이런 느낌. 이런 걸 알아들을 때 저에게 약간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아, 서당깨까지는 아니지만 영어에 네. 깃들일 때 느낌이니까 들린다. 야 너도 나도 나도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자 콜린 벨 감독이 참 많은 걸 해줬네요 우리한테. 그러니까요. 아유. 근데 자, 이제- 그 여자 축구는 근데 사실 특히 우리 대표팀을 맡아서 그 한순간에 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람의 풀이라는 게 새로운 감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투 감독은 새로 와서 새로운 선수를 발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외국인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가장 바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눈으로 봐서 새로운 선수를 발굴해내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히딩크의 송종국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박지성이라든지 뭐 그 전부터 올림픽 팀에 있긴 했지만 그를 중용한 거는 또 히딩크 감독이었으니까요. 혹은 또 뭐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슈틸리케 감독의 이정협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고정관념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여자 축구에서는 사실 그런 장점이 발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항상 대표팀은 네. 고정돼 있는 네. 듯한 느낌. 지금 그러니까 멤버도 되게 익숙하죠. 어떻게 익숙해. 보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박예은, 강채림 이런 선수들 좀 젊은 선수들 물론 네. 그 베르 감독이 처음 이렇게 발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수들을 중용하면서 당장 뭔가를 바꿔내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잘 해가면서 간다면 지금 그리고 좀 약간은 우리 여자 대표팀의 좋은 흐름으로 분위기를 갖고 가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베트남하고 어지간하게 비기기만 해도 사실 지금 1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B조의 2위가 유력한 중국하고 사실상 플레이오프를 하게 될 텐데 중국이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우리보다 전력이 좋다고 보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중국에서가 아니라 제3국에서 그렇죠. 그 원정 경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장 3월에 경기가 네.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대충 원정에서 비기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승부를 본다거나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기고 간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사상 첫 올림픽 진출이라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여자 축구가 첫 정식 종목이 됐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한 번도 나가지 못했죠. 의외더라고요. 저는 음. 한 번쯤은 나갔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월드컵보다 글쎄 어렵습니다. 말이에요. 네. 이게 일단 참가국 자체가 너무 적더라고요. 적어서요. 12개국이었나요, 맞습니다. 아마? 네. 12개국. 그러니까 남자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 제한이 있고 또 유럽 시즌과 겹치기 때문에 주요 선수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자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 제한이 없고 사실상 뭐 풀 대표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게다가 아시아가 강합니다. 아시아가 일본, 그쵸. 중국, 호주까지 북한도 들어오면서 강하죠. 네, 네, 북한도 강하고 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하던 게 올림픽. 근데 이번에 일본은 자동 출전을 했고 북한은 불출마를 했으니 네. 지금 이제 B조의 호주와 중국이 1, 2위를 다툴 텐데 객관적으로 보면 호주가 앞선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제가 프랑스 월드컵에서 호주와 중국의 성적을 좀 봤는데 두 팀 다 8강 16강에 올랐습니다. 두 팀 다 16강에 올랐는데 호주는 2승 1패 조 2위로 올랐고 중국은 1승 1무 1패 조 3위로 와일드카드로 16강에 올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호주는 이탈리아한테만 1대 0으로 졌고 브라질 3대 2승, 자메이카 4대 1승. 그리고 8강에서 노르웨이와 1대 1로 비긴 다음에 승부차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나 브라질 같은 팀은 세계적인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주는 이미 어느 정도 전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는 팀이다. 반면 중국은 뭐 초창기에는 거의 여자 축구 뭐 미국과 투톱을 이뤘던 팀이죠. 근데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16강에 올랐는데 그 조별리그 성적은 독일에게 1대 0 패배,
스페인하고는 0대0 무승부, 남아공한테 1대0 승리. 그래도 무난한 성적을 거뒀죠. 그리고 이탈리아에게 2대0으로 져서 8강 진출에는 실패했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호주가 1위를 한다고 보고 중국이 우리와 이위,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종찬 기자 말대로 중국 우리가 이제 제3국에서 어웨이 경기를 한다면 네. 우리에게도 뭐 승산이 있지 않을까. 또 지금의 콜린벨의 분위기라면 그렇죠. 콜린벨 호의 분위기라면 좋다. 상승세를 좀 타서 네. 조서연 선수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그래도 뭐 기존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뭐 지소연 선수나 뭐 장슬기 선수나 조소연 선수 같은 이런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지만 그 외에도 아까 강채림 선수도 되게 잘하는 모습을 보였고 첫 번째가 저희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죠. 그 장면에서 이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장면이 되게 기술적이었고 좀 영리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헤딩으로 떨궈주는 모습 그런 점에서 좀 강채림 선수가 눈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또. 이현민 선수였나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키 큰 선수 하나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해외 진출한 이근민 선수. 이근민 선수. 이근민 선수는 후반에 나왔죠. 출전에. 네. 후반에 네. 나왔네요. 교체. 교체 출전. 그 선수가 굉장히 아주 기대가 되던데 저는 사실 어제 경기를 그냥 하이라이트로만 짧게 봐서 이근민 선수의 활약상은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확실히 또 벤투 감독님이랑 다른 게 벤투 감독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민지나 이근민 같은 기존에 쓰던 선수를 그냥 바로 박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것도 보면은 확실히 또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뭐 제주도 남은 경기가 베트남과 주말에 네. 있죠. 원래는 오일. 이제 주중에 북한하고 2차전을 해야 되는 건데 북한이 안 오면서 뭐 푹 쉬고 하는 일요일. 경기. 네. 베트남인데 우리가 뭐 박항서 감독 없는 베트남은 이길 수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베트남 무난히 2승으로 뭐 조 1위는 뭐 무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자. 예,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네. 계속 저희가 뭐 경기를 할 때마다 한 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축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손흥민 선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리그 7호 시즌 13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오헐.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뭐 큰일 난 것처럼 말을 하네요. 큰일 나려고 지금. 어허이. 이거 명절에 자주 듣던 소리인데 어디서 백도를 윷놀이. 자, 맨시티를 상대로 최근 8경기에서 5골. 과르디올라 체제 이후에 제이미 바디가 6골을 넣었는데 그 그렇죠. 다음으로 손흥민 선수가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어, 이 정도면 뭐 그 킬러. 기록도 네, 맨시티에 네. 강하네. 그것도 재미 받은 것도 좀 재밌네요. 뭐 리버풀일 것 같았었는데 리버풀 선수 중에 하나거나. 네. 강한 친구일세.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어. 그 이번 경기에서는 오른쪽 날개로 나왔어요. 네. 이적생 배를 베르바인. 정확하게 뭐 베르베인. 바인이라고도 하고 베인이라고도 하고. 뭐 근데 중계선 막 베르베 베르바인. 네, 그렇죠. 막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들어보면 베르바인이라 그래요. 아, 베르바인이라고 베르바인. 하는데 반다이크라고 하고 대부분 아.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이거 한번 베리 국어원에 제가 한번 의뢰해 볼게요. 근데 의뢰하면요. 그 국어원은 그분들은 이름을 계속 바꾸시는 분들이라 이 소신이 없어요 보면. 베릭국어원은 나름 배성재 아나운서가 아, 베릭국어원. 네, 베릭국어원은 이 좀 선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아, 예민하시거든요. 아, 저는 국립국어원 얘기하는 줄 네, 알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베릭국어원이구나. 베릭국어원이에요. 사과하세요. 오타쿠적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한번 의뢰해 베리굿, 볼게요. 베리굿. 의뢰해 아, 볼게요. 그거는 괜찮아요. 전 국립국어원에 대한 불신이 더 가득한 사람이에요. 베릭국어원도 그렇습니다. 베릭국어원도 국립국어원에 네, 대한 불만이 굉장히 베릭국어원은 많습니다. 일단 그 자기가 중계를 직접 하기 때문에 중계를 하면서 하는 이름들을 공유해주기 때문에 그 같이 따라가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저희가 예전에 중계할 때는 항상 시즌 전에 자기가 이름을 다 써가지고 야. 엑셀 파일에서 맞아요, 기자들한테 다 돌렸어요. 공유해줘요. 와, 그 열정이네 진짜. 예. 엄청 예민하셔. 근데 지금은 중계도 없는데 그걸 혼자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있어요.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약간 질척거리는 아. 거네요. 대립국어원은 좋은 신조어인데요. 심지어 이번에 프랑스 리그는 본인이 중계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리그 선수들을 다 정리해서 넘겼다고. 참고로 제가 국립국어원에 대한 불신을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선수 이름을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면 골프 선수 필 미켈슨 있죠. 처음에 필 미켈슨이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필 미컬슨으로 바꿔요. 아. 그 다음에 지금은 필 미클슨으로 쓰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애니카 소렌스탐, 아니카 소렌스탐, 안니카 안니카 소렌스탐. 소렌스탐. 어이. 자주 바뀌. 뭐 렉시 톰슨도 렉시 톰프슨. 음. 갑자기 뭐 이름을
이분들이 자기들이 일하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지 한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면 그 연합뉴스는 꼭 국립국어원에서 쓴 그 그걸 따라가죠. 기준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쭉 아스날도 아스널 왔다 갔다 했거든요. 토튼햄, 토트넘. 네. 그런 아니, 저는 이름들이 많죠. 좀 이해 안 되는 근데 그 것들도 좀 기준이 있어요. 국립국어원에서는 현지 발음이래요. 근데 현지에서 그렇게 발음 안 안 해요. 하죠. 토튼햄. 네. 아 어찌 됐든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불신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확실히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나중에 자료 같은 거 찾으려면은 그게 인덱스가 안 돼서 잘 힘들어요. 아다르고 어다른 힘들죠. 걸로 점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르베인을 말씀을 드리면 현지에서 중계를 듣거나 이랬을 때는 베르바인이에요. 근데 그 장지현 위원님 베르벤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근데 네. 이게 이제 국립국어원에서는 베르흐 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인할 때 이 I가 JI거든요. 네덜란드에서 JI는 A로 발음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반데이크. 현지에서는 반다이크라고 하는데 네. 그 국립국어원은 판데이크. 판데이크라고 네. 하죠. 그래서 저보고 그때 성대 선배가 그 약간 이렇게 뭔가 그 중간 발음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판타지예요. 해가지고 한 적이. 근데 참 이게 이 통일이 되기가 네. 통일이 되려면 국립국어원이 소신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지 말아야죠. 처음에 딱 정했으면 그대로 쭉 그냥 시대가 흘러도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이제 처음에 그 로마리오가 나왔을 때 호마리오로 바뀌고 막. 로마리오가 이제 호마리오로 바꾸면서 그때부터 약간 외국 선수 이름에 대해서 현지 발음을 쓰자는 그래서 호마리우 이렇게 바뀌었죠 나중에. 호나우딩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알 발음은 포르투갈어의 알 발음은 다 히읗으로 발음을 했었는데 이제 뭐 그 정도 했으면 거기 그때부터는 계속 일관되게 와야죠. 사실 호나우두와 호날두는 스페링이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포르투갈어를 써요. 근데 왜 하나는 호나우두고 호날두냐?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그거는 좀 아니지 하늘아래. 않나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근데 그 어떤 선수가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도 어떤 선수가 그 이적을 하면은 이름을 어떻게 부를 거냐는 거는 지금 일단은 그 국제 이적이 활발해지면서 어느 나라에서나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김씨, 이씨, 박씨가 많고 그렇죠. 베트남에 응우엔. 응우엔이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그 같은 성씨를 마이클이라든가 이런 성씨들은 조금 더 붙여서 부른다거나 아니면 자기 이름만 부른다거나 성을 빼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사실 호나우두예요 이름이. 그런가요? 네, 호나우디뉴가 근데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엄청 긴데 길죠. 호나우두인데 그 작은 작은 어린 호나우두. 호나우디누가 예. 그러니까 디뉴가 약간 디뉴가 뭐썬 같은 느낌. 예, 약간 어린 리틀 예, 그런 예.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마 그때 가수 호나우두인데 호나우디뉴로 부른다 이렇게 뭐 했던 것 같습니다. 베르베인이 가져온 그렇죠. 나비 효과. 시간 다 데뷔하자마자 장난 아니네 이 선수가. 시간 다 됐는데요. MVP. 자 어찌됐든 뭐 베르베인이 그래서 베르베인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네. 예. 그 저희도 웬만하면 국립국어원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선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선수의 이름을 바꾸는 거는 저희가 안 따라가거든요. 기존의 살라흐 선- 살라. 살라흐 뭐 이런 거. 차비. 차비 지난주에 또 한번 얘기했어요. 차비에서. 자 베르베인이 뭐 이적료 2,700만 파운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 과연 이 선수가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릭센이 떠났다는 거를 약간 잊게 해준 그 정도의 데뷔전이었습니다. 이 선수의 잘 넣었던데. 성적을 보면 지난 시즌에 33경기에 14골 12도움. 그다음에 이번 시즌에는 16경기 5골 10도움. 굉장히 그 어시스트 능력이 좋은 선수라고요. 좋네요. 기록상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와 포지션이 겹칩니다. 네. 왼쪽 공격수. 그래서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양보를 했죠. 양보를 한 건지 뭐 무리뉴 감독이 그렇게 손흥민이야 왼쪽 오른쪽 다 보는 선수니까. 손흥민이 양보해줬겠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뛰었습니다. 이 얘기에서 시작해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또 한 가운데로 갔죠. 뭐 네. 가운데서도 뛰고 뭐 그 어제 히트맵을 보니까 사실은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지나지 않더라고요.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보니까 뭐 오른쪽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오른쪽이 조금 더 짙긴 해요. 보니까. 후반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짙긴 한데 사실 뭐 거의 가리지 않고 뛰었다. 그리고 이제 베르베인 부상으로 교체됐을 때는 다시 왼쪽으로 가고. 네.
근데 저는 요 근래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이 경기들을 보면은 일관적인 패턴이 있는 게 이 전반전에는 측면 뭐 이번 경기는 오른쪽으로 맞아요. 나왔지만요. 예. 그렇게 나오다가 딱 후반전 시작을 중앙으로 하면은 많이 나가죠. 모우라랑 자리를 바꾸면서 예. 가운데로 뛰고 골을 넣으면은 다시 또 자리를 바꿔요. 음. 이런 전술을 많이 그러니까 골을 넣으면 보여주고 수비를 있던데. 해야 되니까 음. 풀백으로 수비 거의, 가담도 해줘야 되고. 풀백 위치로 거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계속해서 이런 그 공격의 변화를 굉장히 그냥 끊임없이 주잖아요. 이번에도 골 넣자마자 오니까 그래서 뭐라고 갑자기 뭐라고. 그냥 와서 라멜라 부르고. 뭐라고 하여튼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이제 살짝 수비수를 맞고 꺾여서 들어갔는데 수비수 안 맞았다면 들어갔을 것 같기도 하던데. 골키퍼 정면이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살짝 어찌 뭐 됐든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슈팅 타이밍이 빨랐기 때문에 네. 아주 뭐 잘 찼어요. 네, 잘 찾고 저는 이 잘 찬 것도 잘 찬 거였는데 은돈벨레가 오랜만에 나와서 네, 좋은 나름 패스. 괜찮은 패스를 넣었다. 제일 처음에는 패스 타이밍을 한번 놓쳐갖고 이것도 은돈벨레가 은돈벨레 하고 있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되게 약간 당황한 날카로운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도. 얘가 이런 운동벨레가? 패스를? 얘 이런 애였구나 원래. 그래서 아니 그 보면 그 터치가 아주 매끄럽진 않았어요. 네, tum탁했죠. 예. 아주 매끄러운 운동벨레 아이고 그래도 운동벨레 안 다쳤어요. 어쨌든 오랜만에. 네. 이제 와서. 나오면 경기에서- 나오면 다쳐야 되는데. 나오면 네. 다쳐야 된다. 운동벨레답지 네. 않았어. 이 경기에도 무슨 얼굴하면 부딪혀갖고 얼굴 감싸고 이렇게 주저앉았었는데 좀 걱정이 됐다가 유리몸이 아주 그나저나 그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슈팅 3개 네. 전부 유효 슈팅이었죠. 그 중에 두 개가 손흥민. 두 개가 손흥민 선수. 그 중에 2골. 네. 3개 중에 2골이 나왔고. 그러니까 골 넣은 그 63분에 베르베인이 토트넘의 이날 첫 슈팅.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골 넣은 손흥민의 슈팅이 토트넘의 두 번째 번째 슈팅.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의 슈팅 하나 더. 네. 이걸로 끝이 난 거예요, 사실. 진짜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맨체스터 시티는 억울하죠, 이거는. 억울한 게 아니라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골대 다 맞추고 막 튕겨 나오고 난리 났잖아요. 야, 골대만 네. 추는 게 참 뭔가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보는 네. 맞추는 사람도 불안하고 맞히는 거 당하는 사람도 불안하고. 이제 선수들이 지쳤는지 예전에는 이제 골문 앞에서 이번에도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 팀이 이제 뭐 원더골을 넣는 팀이 아니잖아요. 따다다닥 해서 그냥 주고받고 하다가 넣는 팀인데 못 봤더라고요. 계속 빠르고 늦고 뭐 김도환 같은 선수는 뭐 허공으로 날리고 어제 그래서 그 저희 리포트에 썼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들어도 재밌더라고요. 그 현지 해설인데 앱솔루트 그 코미디 오브 에러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뭐 아주 에러 지역하면 아니고 에러. 눈빛이 그러니까 명백 비디오? 뭐 명백한 실수다. 실수의 코미디 같은 장면들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정확하게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그 전에 사실 그 요리스하고 수비수하고 부딪히는 장면부터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장면 자체가 희극 같은 막 그쵸. 여기저기 그리고 부닥치고 오랜만에 넘어지고 주말 막 예능 EPL이 돌아오니까 이거는 그 정도면 이제 플레이 오브 더 데이가 돼야죠. 사실은 골이 딱 돼서 플레이 오브 더 데이가 돼야 되는 약간 그 코미디를 토트넘이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맨시티가 좀 더 블랙 코미디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 경기 보면서 축구가 재밌네라고 느낀 게 특히 웃겼죠, 어제. 예, 축구 재밌었죠. 네, 정말 네. 재밌었죠. 페널티킥 판정 나왔을 때 잠시 후 약간 좀 시간 딜레이가 되고 나서 발표가 됐잖아요. 그 VAR 발표. 얘기거리가 그때- 굉장히 많은 경기였어요. 사실. 무리뉴 감독의 발표 그 표정이 완전 염화비소 무리뉴의 같은. 표정은 염화비소. 정말 어제 수시로 변했죠. 수시로. 무리뉴와 과르디올라의 그 벤치에서의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너무나 많았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은 바르셀로나에서 함께 했었죠. 바르셀로나에서 워낙 함께 했고 그리고 지금 아마 현존하는 라이벌 지도자 중에는 가장 맞대결을 많이 한 지도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뭐 첼시와 바르셀로나에서 그다음에 뭐 뮌헨에 갔을 때 뭐 맨유에 있을 때 뭐 맨시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교차되면서 세계적인 클럽들을 이끌면서 굉장히 맞대결을 많이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주심이었잖아요. 네. 주심이 정말 뭐 경기 운영을 정말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그거에 따른 양 감독의 희비가 계속 끊임없이 교차됐어요. 그리고 제일 제가 볼 때 재밌었던 장면은 그 페널티킥 선언된 뒤에 그리고 페널티킥이 실패한 뒤에 그 토트넘의 수석 코치하고 무리뉴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와 이제 막았으니까 기쁜 표정으로 와가지고 막 앉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석 코치한테 반짝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게 지금 스털링이
파울이 아니란 얘기면 헐리우드 액션 아니냐? 헐리우드 액션 아니야? 그럼 이미 옐로 카드가 있는데 헐리우드 액션은 무조건 옐로거든요. 그러면은 저거는 퇴장이잖아. 그래서 그 순간 반짝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무리뉴가 막 웃다가 순간적으로 표정이 바뀌어서 뛰쳐나가죠.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무슨- 연기 같은데 약간 코미디 같았어요. 그게 버디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아 재밌었어. 그리고 진짜 그 무리뉴의 그 해탈한 표정은 진짜 길이 남을 것 같아. 제일 처음에는 페널티킥 선언됐을 때 네, 그 손흥민 선수 보려고 토트넘 경기 보다가 이제는 진짜 무리뉴가 더 궁금해. 진짜 확실히 그러니까 무리뉴는 구멍 파야 돼 옆에. 아 이렇게 경기 리액션 옆에, 팀처럼 마이크도 한 개 달아보고 네. 싶어 마이크. 이렇게 해서 보이스 오브 KBL 같은 네네네. 맨시티가 2연패를 당했고요. 벌써 시즌 6패입니다. 이 6패가 지난 두 시즌의 패배를 합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4패, 그 전 시즌에 2패를 했는데 이번 시즌에만 6패를 당했습니다. 사실상 우승이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접게 끝났죠. 되는, 예. 접게 되는. 가르디올라 부임 후에 처음으로 두 경기 연속 무득점. 이게 더 굉장히 놀라운 기록 같아요. 맨시티가 골을 넣지 못하는 경기가 거의 없는 팀인데 그러니까 이날 경기도 다 잘했는데 그 마지막 그 컷백을 다 잘해놓고 마지막 타이밍이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6번의 페널티킥 중에서 4번 실패. 아 맞아요. 그것도 되게 컸죠. 이게 선수가 제주스가 2번 실패했고 스털링이 1번 그리고 이번에 김도환이 1번 이렇게 되면서 맨체스터 시티는 사실상 우승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또 리버풀 얘기로 잠깐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리버풀은 뭐 지금 16연승. 마네가 2경기 연속 결장을 했는데 이기고 마네. 한 해 만에 하면서 그냥 계속 이기네. 넌내 맞네. 이기고 마라. 음. 지금 24승 1무. 김선홍 PD 또 터졌습니다. 마네에서 터졌네. 모네. 마네모네. 자, 최근 16연승. 지난 시즌까지 더하면 42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와 42경기면 한 시즌 다 해도 42경기 1년 넘었어요. 와. 네, 1년하고 한 지금 2주 정도 더 지난 것 같은데 네. 그때 맨체스터 시티한테 진 이후에 지난해 네. 그러니까 2019년, 한 번도 안- 2019년 1월에 1월, 지고 예. 네, 아직 안 진 거죠? 지금 승점 차가 22점입니다 벌써. 맨체스터 시티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아유, 내려놓자. 음. 네, 이런 느낌 들 것 같아요. 이거가 레스터 시티한테 줘. 이제 2승만 더하면 맨체스터 시티가 2017-18 시즌에 세운 단일 시즌 최다 연승 18연승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되고요. 홈 경기 20연승을 기록했는데 이게 잉글랜드 1부 리그에서 두 번째 최다 연승입니다. 가장 많이 홈에서 연승을 기록한 팀은 1972년에 역시 리버풀입니다. 그 리버풀의 기록에 리버풀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리버풀이 언제 우승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연승을 이어가면 3월 21일에 자력 우승을 하게 됩니다. 야. 6승 남았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그 경우의 수. 그때는 요 경우까지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맨시티가 맨시티도 지금- 계속 네. 이길 경우를 이길 따졌으니까. 경우. 근데 맨시티가 중간중간에 지면서 지금은 자력 우승 날짜가 점점점 앞당겨진 거죠. 음흠. 3월 21일 크리스탈 팰리스와 홈 경기에서 우승을 자력 우승을 계속 이긴다면 할 수 많이 있고요. 앞당겨졌네. 이때 되면 지난번에 뽕 작가가 몇 경기 남긴 상황이냐고 물어봐서 제가 모른다고 했는데 이때가 3월 21일이 되면 7경기를 남기고 우승을 차지하게 그렇겠죠. 됩니다. 지금 진짜 편하다. 두 팀이 22점 차니까 7경기에서 다 뒤집혀봐야 21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또 계산할 수가 있네요. 73, 21. 이렇게 되면 2001년 4월 14일에 우승을 했던 맨유의 최단 기간 우승을 엄청 빨리 깨게 되죠. 4월 14일에서 3월 21일이니까 뭐 한 3주 가까이 3주 정도 앞당기게 되고 우와. 2003-4 시즌에 아스날이 무패 우승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무패 우승이 되는데 당시에는 26승 12무였어요, 아스날이. 네, 물을 많이 캤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물을 하나 깼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승점이 이때 아스날이 승점 90점이었으니까 뭐 지금 뭐 이 페이스로 나간다면은 역대 최다 승점을 기록하면서 또 계속해서 뭐 엄청난 기록들을 쓰게 됩니다. 이제 맨시티가 중간에 한 번이라도 또 지게 되면 이 기간은 더 또 다 점점점 짧아지겠네요. 만약에 맨시티가 한 번 지면 또 4일이 앞당겨지면서 이때가 되면은 그 에버튼하고 머지사이드 어. 더비에서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 게 되고요.
리버풀이 이번 주에 내일이네요. 그 3부 리그 팀하고 FA컵 32강 네. 재경기를 하잖아요. 네. 여기에 재경기 있죠. 예, 23세 이하 팀을 네.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쉬신다고 했잖아요. 예, 감독님도. 그래서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클롭이 23세 그래도 내가 나가진 않지만 그 하프타임 때 그 응원 오신대요? 라카름으로 전화를 하겠대요. 응원 전화를 오시는 해서, 게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요 부분을 좀 고쳐라. 아. 약간의 그 경기 팁을 보다가 주겠다. 예. 야, 무슨 FM 하는 것도 아니고 참나. 그런 기사가 오늘 데일리 메일에 떴던 것 같은데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리버풀이 7경기나 남겨놓고 우승을 하게 되면 나머지 7경기에서 리버풀이 베스트 전력을 다하지 않을 건 그러니까 뻔하죠. 붕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리버풀의 생각은. 목표는 챔피언스 리그가 되는 거죠. 더블. 챔피언스 리그에 무조건 올인을 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리버풀 견이 이제 재미없는 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리버풀과 상대하는 팀은 왜 우리 팀에는 베스트를 내느냐, 왜 뭐 안 내느냐, 뭐 이런 내내 만에 또 하겠죠. 네. 아유. 이들이 먼저 이기든지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 맨시티가 4위하고 마네가 힘들겠는데. 예. 마네가 계속 만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맨시티가 미나미노 나오고. 맨시티는 이제 4위 안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챔피언스 리그만 우승은 뭐 끝났으니까. 음. 그러면 이제 4위하고 승점이 10점 차예요. 그렇다. 그럼 맨시티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흥행을 쥐고 있는 두 팀이 설렁설렁 아, 리그 경기를 해버리니. 그러면 좀 재미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뭐 데일리 메일에서 푸어 리그가 될 것이다. 아주 후진 리그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어요. 이게 뭐 그 순간에는 환호를 하겠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승이 너무 일찍 결정되고 나면 나머지 경기들은 정말 싱거운 경기가 될 것이다. 이들의 경기는 이제 그런 그 전망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사실 가장 빡센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스페인은 그나마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두 팀의 리그고, 예. 독일은 바이에른 뮌헨의 리그고, 도르트문, 예. 여기서 뭐좀 잘하고. 이탈리아는 히도 뭐 지금은 예. 좋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벤투스의 리그고, 네. 라이프치히 얘기도 했어요. 네. 라이프치히는 지금 바이에른 뮌헨과 승점 1점 차예요. 음. 그래서 지금 뭐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한 6년 대여섯 시즌 계속 계속 했잖아요. 우승을 했죠. 예. 그러니까 뮌헨이 물론 이제 우승 경쟁을 펼치겠지만 라이프치히는 독일에서는 거의 뭐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약간 공적 비슷하게 돼 있던데요. 가장 싫어하는 팀 중에 하나. 왜냐면 전통도 없고 뭐도 없대요. 아, 전통도 근본이 없고 약간 근본 없다는. 근본 게 없는 아. 팀이라 그리고 아니 뭐 이거죠.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독 팀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통일전 동독 팀들이 그렇게 잘하는 팀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라이프치히가 좀 유독 하거든요. 아직은 그런 부분도 좀 정서적인 부분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뭐 큰 그러니까 왜- 자본력이 들어왔던 건가요? 그럼요. 레드불. 레드불. 아, 레드불. 아, 네. 우리가 그러니까 아는 레드- 레드불. 네, 레드불이 정말 이 축구단을 촘촘하게 운영을 해요. 그중에 이제 제일 정점에 있는 게 라이프치히죠. 그러니까 라이프치히를 기준으로 짤츠부르크도 있잖아요. 짤츠부르크. 그 미국에도 어디죠? 뉴욕인가요? 네, 뉴욕 레드불. 레드불이죠. 그러니까 그런 뉴욕 레드불이나 짤츠부르크는 라이프치히의 어떻게 보면 선수 공급처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다단계네. 그렇죠. 아 계속 다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런 계속 식이에요. 다단계예요. 네. 그 한 5부 리그 정도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선수를 다이아몬드.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유망한 선수를 계속 레드불로 계속 이제 레드불을 타고 그냥 가는 거죠. 짤츠부르크도 위성 팀이 있잖아요. 있죠. 짤츠부르크, 두 그러니까 팀. 오스트리아 2부 리그의 위성 팀이 있어요. 아. 그래서 예전에 짤츠부르크하고 라이프치히가 동시에 챔피언, 그러니까 원래 한 구단에서 하나만 올라가지 않나 챔피언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었죠. 네. 예, 그러니까 이 같은 모기업 이게 진짜 이거 여기는 진짜 사실상 모기업이라고 모기업이죠. 볼만 하죠. 네, 그러니까 이 모기업의 팀이 챔피언스리그에서 같은 조에 아, 그거 포함이 될 경우 어. 결국에 약간 승부 조작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밀어줄 얘기가 수 있죠. 나왔죠. 라이프치히를 밀어준다거나. 그러네. 레드불. 날개를 라이프치히 달아보세요. 라이프치히가 이번에 토트넘하고 같은 조잖아요. 네, 네. 같은 같은 16강 조가 아니라 대결, 이제 16강 대결을 하게 같은 되죠. 매치를 벌이잖아요. 아,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그러니까 두 팀 감독도 완전 감독의 재밌어요. 예, 예. 하식스 파이팅. 박항서 씨도 있는데 이제 박하스도 있고요. 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근데 뭐 우승 경쟁은 그렇게 됐지만 예를 들어서 리버풀과 맨시티의 지금 승점 차가 22점 이렇게 되잖아요. 대단하다. 근데 지금 밑에 보면 밑에도 난리예요. 밑에는 뭐, 예. 난리죠. 자, 여기 촘촘해 너무. 19위 와포드부터 여기도 촘촘하고 여기도 촘촘하고. 5위 토트넘까지 승점 차가 14점이에요.
그러니까 푸어리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구에게나 어떻게 보면 유럽 대항전의 기회가 있는 거고 기회가 있죠. 누구에게나 강등의 위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팀들을 상대하느냐. 지금 사실 토트넘도 지금 뭐 챔피언스리그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기 돼가지고.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한테 베스트 전력을 쓰면 화내겠죠? 팬들이? 토트넘이 근데 지금 두 경기 정도 지잖아요. 그럼 지금 토트넘이 5위로 지금 승점 37인데 4점인가요? 몇 점이죠? 승점 37 37점. 예. 아니 첼시하고 4점 차. 네, 네, 4점 그러니까 차예요. 지금 5위 토트넘이 37점인데 지면은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 14위입니다. 30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두 경기 미끄러지면은 뭐 바로 10위권 10위권 밖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죠. 진짜 이게 프리미어리그가 재밌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언제는 리버풀이 막 달려버리고 언제는 또 뭐 레스터 시티가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우승해버리고. 리버풀 김동성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 바퀴 넘게 지금 앞지르고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설렁설렁 안 따라간 거지. 나중에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힘을 비축했는데 못 따라가죠 이러면. 대단하다. 아무튼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강등 잔류 경쟁인데 사실 우리 뭐 강등 잔류 경쟁은 네. 큰 무대에는 못 올라오잖아요. 아무래도 걔네 관심이 이기니까. 그들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토트넘이 베르베인을 영입하면서 분위기를 반전했고 리버풀은 뭐 마네가 없어도 잘하네. 네. 마네가 없어도 잘하네. 네. 베리 국어원님이 베르베인이 맞다고 합니다. 뭐가 왔어요? 네. 베르베인인데 영국 쪽에서 IJ 발음을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I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반데이크가 맞는 건가요? 반데이크가 맞는 거래요. 그럼 이거는 그럼 국립국어원과 일치하는데? 네, 의문학적으로는 A 발음이 맞대요. 네, 우리나라 표기법은 해당 인물의 모국어 원칙을 준수해 주는 게 맞대요. 네덜란드인이므로 IJ는 A. 그래서 그냥 베르베인이 맞는데 발음은 여린 히읗을 해가지고 거의 안 나게 해서 베르베인이라고 녹음해서 좀 보내달라고 발음하라고 전화하십시오.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영국 사람들 때문에 사실 좀 짜증나게 되는 문제예요. 네, 영국 그렇다고. 사람들은 모국어화해서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빈센트 콤파니를 빈센트 콤파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빈센트 콤파니의 본인은 뱅상 콤파니예요. 근데 불어니까 본인의 이름은. 네. 근데 그 영국 애들은 당당하게 빈센트 콤파니라고 부릅니다. 영어식으로 읽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헷갈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 홀란드잖아요. 홀란드. 할란 할란. HAAL이거든요. 그러니까 AA가 붙으면 그 나라에서는 O로 발음을 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홀란드가 아니 할란드 난 이름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영국 애들은 더 자연스럽게 그냥 할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기준이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있죠. 영국 사람들은 또 미국 영어도 약간 무시하잖아요. 네. 뭐 서로 네, 다르게 그쵸. 가장- 촌놈 영어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베리 영국 국어님의 같은데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어디 교회, 성당 이런 데 이렇게 가면은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혹시 미국에서 온 사람 있나요? 딱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 누구 이렇게 뭐 어디서 왔어요? 뭐 켄터키에서 왔어요. 뭐 이러면 당신네 나라가 생겨지기 200년 전에 공사를 시작한 곳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세다. 굳이? 자화자찬인데? 자랑 이정찬. 잘 맞아요. 네, 자화자찬 잘 맞아요. 셰필드 갔다 온 자찬이하고 잘 맞는 그렇습니다. 곳입니다. 네. 베르베인. 베르흐베인으로 아주 좋은 베르베인이에요. 정보. 베르흐베인이에요. 그러니까 흐는 흔히 여린 약하게, 히읗으로 해가지고 베르페인, 그냥 네, 약간 베르페인. 베르베인 약간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우리 배성재 캐스터의 중계를 듣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이런 베르베인 직접 말씀하시는 거 보고 싶네요. 네, 피파에서만 콜레임을 해보셨다고 하네요. 카타르 월드컵 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A 매치 중계권도 아직 결정이 안 올림픽 돼가지고. 축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올림픽 올림픽 축구가 축구 있구나. 있잖아요. 베르베인, 네, 알겠습니다. 야구는 되던데.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한 게 K리그의 달라진 규정들에 대해서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거는 K리그 시작 전에만 네. 하면 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정찬 기자 오랜만에 우승 청부사 자화자찬 별명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 이정찬 기자는. 별명 부자. 턱돌이가 제일 별명이 인상적이네요. 뭐였어요? 학교 다닐 때? 주로 말대갈로 불렸죠. 다 뭐 한
뭐 축- 물결 안에 있네. 왜 이렇게- 스스스에서는 턱돌이. 네, 별명이 다 거칠지. 원래 별명은 약간 거칠게 거친 불러야 거야. 재밌지 않나요? 거친 별, 생각과 별명이 고상하면 별명이 아니지 않나요? 네. 그럴 네. 수 있죠. 그렇죠. 네. 별명은 약간의 그 놀림, 코미디가 네, 들어가 있어요. 놀림도 있고. 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하성룡 기자와 함께 사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보겠습니다. 와.